여러분은 가족이 얼마나 소중한지 진심으로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특히 아들은 아빠가 되었을 때, 딸들은 엄마가 되었을 때 그 소중함을 절실히 깨닫는다고 하죠. 평소에는 가족의 사랑이 당연하게만 느껴지다가도 독립을 하고 홀로 서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 빈자리가 얼마나 큰지 알게 됩니다. 그만큼 가족의 소중함은 어떤 화려한 성공보다도 값진 것이니까요. 오늘 이야기의 주인공은 어린 나이에 부모를 잃고 언니 하나만 의지한 채 자라온 한 여성의 이야기입니다. 언젠가부터 언니의 사랑이 당연했던 그녀는 언니의 행복을 빌어주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독립선언에 자기를 버렸다고 생각한 그녀는 언니와 완전히 단절했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6년 만에 한국에서 언니와 마주한 그녀의 삶은 180도 바뀌게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 그녀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시죠. 안녕하세요. 저는 올리비아입니다. 사람들에게 지금의 제가 있기까지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면 하나같이 입을 모아 언니를 칭찬하기도 하고 또 그랬으면 안 됐다고 화를 내시기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언니가 어떻게 그런 인생을 살았나 싶어요. 무슨 이야기인지 궁금하시죠? 정말 대단한 저희 자매의 이야기 들려드릴게요. 10살 생일을 보내고 얼마 뒤인 평온했던 그날, 제 인생은 완전히 뒤바뀌었어요. 부모님은 그날 밤 식당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는 길에 강도를 만났습니다. 두 분 다 돌아오지 못했어요. 충격과 공포로 며칠을 울기만 했던 기억이 아직도 선명합니다. 조그만 캐나다 도시 메이플 크릭에서 저희 가족은 평범한 한식당을 운영하며 살았어요. 그날 이후 제게 남은 가족은 오직 17살이었던 언니 에밀리뿐이었습니다. 언니는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고 대학 진학을 꿈꾸던 상황이었어요. 하지만 부모님이 떠난 후 에밀리 언니는 단 한 번의 망설임 없이 저를 선택했습니다. 부모님의 가게를 정리하고 대학 진학의 꿈을 포기한 채 저를 키우기 위해 일자리를 찾아 나섰어요. 그 어린 나이에 언니는 어떤 생각이었을까요? 종종 그 무게를 상상하며 가슴이 아려옵니다. 올리비아, 이 언니가 있잖아. 우리 둘이 잘 살 수 있어. 언니의 말은 언제나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모든 것이 두려웠습니다. 밤마다 악몽에 시달렸고 학교에서는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했어요. 부모님의 죽음으로 인한 충격 때문인지 사람들을 쉽게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낯선 사람들을 볼 때면 본능적으로 경계심이 생겼어요. 그런 저에게 언니는 유일한 안식처였습니다. 에밀리 언니는 지역 슈퍼마켓에서 일하면서 저녁에는 웨이트리스로 일했어요. 두 개의 일을 병행하며 집세와 생활비를 마련했습니다. 힘들었을 텐데 언니는 한 번도 힘들다는 내색을 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저에게 웃음을 잃지 않았고 부모님이 안 계신 빈자리를 채우려 노력했습니다. 우리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부모님의 식당이 있던 건물보다 훨씬 작았지만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학교에서 돌아오면 언제나 혼자였어요. 언니는 일을 마치고 밤늦게 돌아왔습니다. 그래도 매일 아침 언니는 저를 위해 아침을 준비해 두었어요. 때로는 냉장고에 쪽지를 붙여두기도 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 저녁에 내가 좋아하는 파스타 해줄게. 그런 소소한 일상이 저에게는 큰 위로가 되었어요. 언니는 부모님, 친구, 그리고 든든한 울타리가 되어주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언니에게 의지하며 세상을 바라보는 법을 배웠어요. 시간이 흐르면서 상처는 조금씩 아물었고 언니와 저는 더욱 끈끈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중학교 시절부터 저는 옷 디자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그저 낙서처럼 그림을 그리는 수준이었습니다. 언니는 제 취미를 적극적으로 응원했어요. 생일 때마다 스케치북이나 색연필 세트를 선물해 주었고 때로는 작은 원단 조각들을 구해와 제가 직접 만들어 볼 수 있게 도와주었습니다. 올리비아, 너의 그림들이 언젠가 멋진 옷이 될 거야. 언니의 말에 저는 더욱 열심히 디자인을 그렸어요. 고등학교에 진학했을 때는 패션 디자인 수업을 선택했고 교내 패션쇼에 제 작품을 출품하기도 했습니다. 그때마다 언니는 이를 빠지면서까지 와서 응원해 주었어요. 그녀의 희생과 사랑 덕분에 저는 꿈을 키워나갈 수 있었습니다. 시간은 빠르게 흘러 어느덧 저도 대학 진학을 앞두게 되었어요. 토론토의 유명 디자인 학교에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느라 밤늦게까지 작업하던 어느 날, 언니가 조용히 제 방에 들어왔어요. 그날 언니의 표정은 평소와 달리 긴장해 보였습니다. 올리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언니는 침대 끝에 앉으며 말을 꺼냈어요. 직감적으로 무언가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에밀리 언니는 주머니에서 봉투를 꺼내 저에게 건넸어요. 안에는 상당한 금액의 돈이 들어있었습니다. 혹시 한국에 있는 학교 다닐 생각은 없니? 순간 저는 언니의 말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한국이라뇨? 우리 가족은 대대로 캐나다에서 살아왔습니다. 저는 갑작스럽게 언니 입에서 나온 다른 나라에 깜짝 놀랐습니다. 한국이요? 갑자기 무슨 소리예요? 제 목소리에는 당혹감이 묻어났어요. 언니는 잠시 침묵했다가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올리비아, 사실 나 1년 뒤에 한국 남자와 결혼할 거야. 마치 천둥이 친 것처럼 충격적인 말이었어요. 언니가 누군가와 사귀고 있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게다가 결혼이라니 그것도 한국에서요? 가슴 한편이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어요.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폭풍처럼 휘몰아쳤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지금까지 한 번도 말하지 않았잖아요. 그 사람은 누구고 어떻게 만났어요? 언제부터 사귀었던 거예요? 혼란스러움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에밀리 언니는 차분하게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1년 전 회사에서 프로젝트로 만난 한국인 남성 재민과 사랑에 빠졌다고요. 그는 한국의 IT 회사에서 일하고 있으며 몇 번이나 캐나다에 찾아와서 만났다고 했어요. 그리고 미래를 함께하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내가 한국으로 가기로 했어, 올리비아. 그래서 우리 함께 가면 좋겠어. 언니의 말은 마치 배신처럼 느껴졌어요. 모든 희생을 감수하며 저를 키워온 언니가 이제와 낯선 남자를 위해 저를 두고 떠난다니.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그동안 언니에게 의지해온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음 날, 언니는 남자친구 재민을 집에 데려왔어요. 그는 친절하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바라볼 때마다 언니를 빼앗아 간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식사 자리에서 재민은 한국의 유명 디자인 학교들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언니가 미리 얘기해둔 게 틀림없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저는 여기서 디자인을 공부할 거예요. 이미 지원할 학교도 정했고 포트폴리오도 거의 완성했어요. 차갑게 대답했어요. 자리는 어색해졌고 언니의 표정에는 실망감이 어렸습니다. 그날 이후 우리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생겼어요. 언니는 계속해서 한국 얘기를 했지만 저는 귀를 막았습니다. 집은 이전처럼 따뜻한 공간이 아니었어요. 두 사람은 같은 공간에 있어도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결국 제가 대학 입학을 결정하던 날 언니도 한국행을 확정했어요. 저는 토론토의 디자인 학교에 합격했고 언니는 6개월 후 한국으로 떠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길은 서서히 갈라지기 시작했어요. 마지막 몇 개월 동안 언니는 저에게 독립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가르쳐 주려 했습니다. 요리부터 청구서 관리, 급한 상황 대처법까지요. 하지만 저는 여전히 분노와 상실감에 사로잡혀 언니의 노력을 외면했어요. 올리비아, 내가 떠난다고 해서 너를 버리는 게 아니야. 언제든 연락할 수 있고 필요하면 내가 달려올게. 언니의 말이 진심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그때 저는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나를 두고 떠난다는 사실만이 머릿속을 지배했어요. 어쩌면 그동안 언니에게 너무 의존해왔던 탓일지도 모릅니다. 언니가 떠난다는 생각에 두려움이 컸어요. 하지만 그 두려움을 인정하기보다는 분노로 바꿔버렸습니다. 에밀리 언니가 떠나는 날, 저는 일부러 아침 일찍 집을 나섰어요. 작별 인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냉장고에 쪽지를 남겼어요. 잘 다녀와요. 저는 여기서 잘 지낼 거예요. 짧고 건조한 메시지였습니다. 하지만 그 밑에 쓰지 못한 말들이 많았어요. 보고 싶을 거예요. 언니 없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왜 나를 두고 가는 거예요? 그런 마음은 표현하지 못한 채 저는 언니를 떠나보냈습니다. 언니가 한국으로 떠난 후 매일 메시지가 왔어요. 처음에는 한국 생활에 적응하는 애 이야기였고 점차 재민과의 결혼 준비에 관한 소식이었습니다. 언니는 한국의 아름다운 사진들을 보내주었고 저에게 방문하라고 권했어요. 하지만 저는 단 한 번도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읽기만 했어요. 가끔은 답장을 쓰다가도 보내지 않고 지웠습니다. 너 없이도 잘 살아낼 거야. 혼자 중얼거리며 다짐했어요. 그것은 언니에 대한 반항이기도 했지만 스스로에게 하는 약속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하고 스스로의 길을 개척해 나가야 했어요. 더 이상 언니라는 든든한 울타리는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그동안 언니 그림자 아래 있던 제 자신을 발견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했어요. 토론토에서의 대학 생활은 생각보다 외로웠습니다. 기숙사 룸메이트는 있었지만 깊은 대화를 나눌 만큼 친해지지는 못했어요. 수업은 흥미로웠고 디자인 실력도 점점 향상되었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니가 보낸 메시지를 몰래 읽으며 그리움에 잠기곤 했어요. 자존심이 저를 붙잡았고 그래서 끝내 답장을 보내지 않았습니다. 내가 한국에 간다고 해도 난 못 갔을 거야. 내 꿈은 여기 있으니까. 혼잣말로 되뇌었지만 가끔은 언니가 있는 한국이 궁금해지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저는 언니 없이 제 길을 걷기 시작했어요. 아프고 외로운 길이었지만 그것이 제가 선택한 길이었습니다. 디자인 학교에서의 첫 학기는 생각보다 빠르게 지나갔어요. 언니 없이 지내는 것이 처음에는 낯설고 두려웠지만 곧 새로운 일상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업은 흥미로웠고 제가 그동안 꿈꿔왔던 바로 그 세계였어요. 패턴 제작부터 원단 선택,
색상 매칭까지 모든 과정이 저를 설레게 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실에 남아 스케치하고 재단하는 시간이 행복했어요. 그 시간만큼은 언니의 빈자리를 느끼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2학년이 되었을 때 저는 작은 도전을 시작했어요. 직접 디자인한 옷을 만들어 입고 사진을 찍어 SNS에 올렸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제 작품을 기록하는 의미였어요. 생각보다 반응이 좋았고 팔로워 수가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댓글로 어디서 살 수 있나요? 라는 질문이 늘어나자 소량으로 제작해 판매도 시작했어요. 수업과 아르바이트, 옷 제작까지 하느라 바빴지만 제 손으로 만든 옷이 팔리는 기쁨은 그 어떤 피로도 있게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사진작가가 DM으로 연락해왔어요. 제가 입은 옷과 분위기가 마음에 든다며 화보 촬영을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웠지만 그의 포트폴리오를 확인해보니 유명 잡지에 작업한 경력이 있는 실력 있는 작가였어요. 조심스럽게 제안을 받아들였고 그것이 저의 모델 활동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말에 시간 있으세요? 새 컬렉션 촬영인데 올리비아 씨 느낌이 딱 맞을 것 같아서요. 이런 메시지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카메라 앞에 선다는 것이 점차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디자이너의 꿈을 가진 제가 모델로 활동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어요. 하지만 이 경험이 제 디자인 세계를 넓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다양한 브랜드의 옷을 입어보고 패션 업계 사람들을 만나는 기회였으니까요. 3학년이 되었을 때 제 SNS 팔로워는 10,000명을 넘어섰어요. 제가 디자인하고 직접 입은 옷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었고 모델 활동도 꾸준히 이어졌습니다. 대형 브랜드의 작은 캠페인에도 참여하게 되었어요. 겉으로 보기에 저는 성공적인 대학 생활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올리비아, 어떻게 그렇게 다 잘해내? 학교 다니면서 디자인하고 모델까지 하다니? 친구들은 종종 물었어요. 제가 밝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사실 그 바쁜 일상은 제 마음속 빈 공간을 채우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언니가 떠난 후 제 안에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공허함이 생겼어요. 그 느낌을 잊기 위해 끊임없이 무언가에 몰두했습니다. 밤늦게까지 작업하고 주말에는 촬영하고 틈틈이 주문받은 옷을 만들었어요. 쉴 틈 없이 바쁘게 지내면 언니 생각이 들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언니의 메시지를 확인하는 습관은 여전했어요. 매일 아침 언니는 한국에서의 일상을 전해왔습니다. 처음에는 적응기였고 나중에는 결혼 준비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재민과의 결혼 후에는 함께하는 생활, 집 구하는 과정, 직장 생활까지 세세히 알려줬습니다. 마치 제가 옆에 있는 것처럼 모든 것을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느껴졌어요. 가끔은 답장을 쓰다가도 보내지 않고 지웠습니다. 자존심이었을까요? 아니면 두려움이었을까요? 어쩌면 처음 답장을 보내는 순간 그동안의 모든 무시가 잘못되었다고 인정하는 것 같아 망설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매번 답장 버튼 앞에서 머뭇거렸어요. 하지만 언니는 제 침묵에도 불구하고 꾸준히 연락해왔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저는 큰 기회를 얻었어요. 졸업 작품 전시회에서 한 부티크 오너가 제 작품에 관심을 보였고 소량으로 그의 매장에서 판매해보자고 제안했습니다. 꿈만 같은 순간이었어요. 디자이너로서의 첫 발걸음을 내딛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언니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싶은 충동을 강하게 느꼈어요. 메시지를 썼다 지우기를 반복하다가 결국 보내지 않았습니다. 언니, 내 디자인이 매장에 들어가게 됐어. 내가 알면 좋아할 것 같아서. 보내지 않은 그 말들이 가슴에 맺혔어요. 그 대신 저는 더 열심히 작업에 몰두했습니다. 졸업 후, 저는 작은 스튜디오를 임대했어요. 학교 근처의 조그만 공간이었지만 디자인하고 제작할 수 있는 저만의 공간이었습니다. 낮에는 부티크 일을 돕고 밤에는 제 브랜드 랩을 위한 작업을 이어갔어요. 모델 활동도 꾸준히 하며 인지도를 쌓았습니다. 랩는 제 이름 올리비아에서 따온 것이었어요. 동시에 살다라는 뜻의 랩을 연상시키는 이름이기도 했습니다. 누군가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살아간다는 의미를 담았어요. 적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랩는 작지만 꾸준한 팬층을 확보했고 온라인 스토어도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패션 블로거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면서 주문량도 늘어났어요. 때로는 혼자 감당하기 벅찰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더 강해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해냈어요. 언니 없이도. 그것이 제게는 중요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평소와 다른 언니의 메시지가 도착했어요. 올리비아야, 나 임신했어. 한 번만 와서 축하해줄래? 짧은 문장이었지만 제 마음을 크게 흔들었습니다. 언니가 아이를 가졌다니. 새로운 생명이 올 것이고 저는 이모가 된다는 사실이 실감나지 않았어요. 그날 하루 종일 메시지를 읽어보며 어떤 답장을 보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처음으로 답장을 보내야 한다는 강한 충동이 들었어요.
이건 단순한 일상 공유가 아니라 인생의 중대한 순간이었으니까요. 밤이 깊어질 때까지 답장을 쓰고 지우기를 반복했어요. 마침내 짧게 타이핑했습니다. 축하해요, 언니. 건강 조심하세요. 손가락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보내기 버튼을 눌렀어요. 5년 만에 첫 답장이었습니다. 몇 초 후, 언니의 답장이 바로 왔어요. 올리비아, 드디어. 정말 고마워. 많이 보고 싶어.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감정이 느껴졌습니다. 다시 대화가 이어졌어요. 언니는 임신 초기라 아직 입덧이 심하다고 했고, 재민 형부는 너무 기뻐하며 이것저것 챙긴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혹시 내가 한국에 올 수 있을까? 출산 전에 한 번만 보고 싶어. 그 질문에 저는 바로 답하지 못했습니다. 한국이라? 6년이나 거부했던 그곳에 가는 것은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제 자존심, 오랜 시간 쌓아온 벽을 허무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언니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강하게 들었어요. 그리고 조카를 직접 축하해주고 싶었습니다. 이틀을 고민한 끝에 저는 다시 언니에게 메시지를 보냈어요. 언제가 좋을까요? 스케줄을 조정해 볼게요. 그렇게 저는 한국행을 결정했습니다. 브랜드 일을 잠시 정리하고 모델 일정도 조정했어요. 뉴욕 패션위크 참석도 미루었습니다. 이전에 저라면 상상도 못할 결정이었지만 언니의 임신 소식은 그만큼 중요했어요. 아마도 제 마음 한구석에서는 항상 언니를 만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기 티켓을 예약하고 짐을 꾸리는 동안 묘한 감정이 밀려왔어요. 설렘과 두려움, 기대와 불안이 뒤섞였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각자의 삶을 살아온 우리는 얼마나 달라져 있을까요? 언니는 여전히 저를 어린 동생으로 볼까요? 아니면 독립한 성인으로 인정해줄까요? 출발 전날 밤, 저는 스튜디오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제가 만들어온 이 세상은 분명 자랑스러운 것이었습니다. 혼자서도 꿈을 이루며 살아왔어요. 하지만 그 시간 동안 제 마음 한편에는 항상 언니가 있었습니다. 읽기만 했던 메시지들, 보내지 않았던 답장들, 그리고 말하지 못했던 그리움. 이제 그 모든 것을 직접 마주할 시간이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인천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창밖으로 점점 멀어지는 토론토의 풍경을 바라보며 새로운 시작을 향한 기대감이 커졌어요. 14시간의 비행 끝에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는 순간 긴장감이 밀려왔습니다. 6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번도 직접 만나지 않았던 언니와의 재회가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입국장으로 나가기 전 화장실에 들러 거울을 보며 머리를 정돈했습니다. 지금의 저는 19살 때 언니와 헤어졌던 모습과는 많이 달라져 있었어요. 더 성숙해졌고 스타일도 달라졌습니다. 과연 언니는 저를 바로 알아볼 수 있을까요? 입국장을 통과해 나가는 순간 멀리서 언니의 모습이 보였어요. 임신한 상태지만 전혀 티가 나지도 않고 날씬한 몸매에 단정한 옷차림이었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순간 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저도 모르게 발걸음이 빨라졌고 결국 달려가 언니를 꼭 안았습니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서로를 꼭 안은 채 눈물만 흘렸습니다. 올리비아, 많이 컸네? 언니의 첫마디였어요. 단순한 말이었지만 그 속에 담긴 6년의 시간이 느껴졌습니다. 언니 옆에는 잘생긴 한국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형부였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인사하며 제 짐을 받아들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공항을 빠져나왔습니다. 인천공항의 첨단화된 모습은 제 예상을 뛰어넘었어요. 깔끔하고 세련된 디자인, 자동화된 시스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질서 있게 움직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주차장까지 가는 동안 언니는 계속해서 제 근황을 물었어요. 비록 SNS로 저를 지켜봐왔다고 했지만 직접 듣고 싶다며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모델도 하고 옷도 디자인하고 정말 멋진 여성이 되었더라? 언니의 말에 뭉클함이 밀려왔어요. 제가 보낸 답장은 한 번도 없었지만 언니는 늘 제 소식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지켜봐 주었다는 사실이 미안함과 감사함으로 다가왔어요. 서울로 향하는 길은 생각보다 깔끔하고 잘 정비되어 있었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 동안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낯설면서도 묘하게 친숙했어요. 언니는 운전하는 형부 옆에 앉아 이것저것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문화적 차이, 그리고 정착하는 과정에서 겪었던 어려움들까지요.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 언어 장벽도 있었고 문화적 차이도 컸으니까. 언니의 말을 들으며 그동안 언니가 얼마나 많은 도전을 마주했을지 상상했어요. 한 번도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저는 언니가 떠났다는 사실에만 집중했지, 언니가 새로운 나라에서 어떻게 적응해왔는지는 생각하지 않았어요.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저녁이었어요. 도시의 불빛이 눈부시게 빛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고층 빌딩들과 현대적인 건물들이 늘어선 풍경은 토론토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었어요. 언니의 집은 강남이라는 곳에 있었습니다. 재민 형부의 설명으로는 서울에서도 번화한 지역이라고 했어요. 18층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한국의 주거 문화를 체험했습니다. 비밀번호로 문을 여는 시스템, 바닥 난방, 그리고 콤팩트하지만 효율적으로 설계된 공간이 신기했어요. 언니는 저를 위해 게스트룸을 준비해 놓았습니다. 피로가 몰려왔지만 도착 첫날부터 바로 잠들 수는 없었어요. 우리는 거실에 앉아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올리비아, 정말 미안해. 그때 너무 갑작스럽게 결정해서 언니의 사과에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보니 그때 언니의 결정이 얼마나 어려웠을지 조금은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부모님을 잃고 동생을 혼자 키우다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이었을 테니까요. 우리는 그날 밤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의 삶, 그동안의 시간,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요. 다음 날 아침, 언니는 저를 데리고 서울 곳곳을 돌아다녔습니다. 한강공원, 경복궁, 그리고 명동과 같은 쇼핑거리까지요. 한국의 전통과 현대가 공존하는 모습이 매력적이었어요. 특히 교통 시스템의 편리함에 놀랐습니다. 지하철은 깨끗하고 정확했으며 버스는 실시간으로 도착 정보를 알려주었어요. 한국은 정말 빠르게 변화하는 나라야. 내가 처음 왔을 때보다도 많이 발전했어. 언니의 말처럼 한국은 역동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나라 같았습니다. 사람들은 바쁘게 움직였고 도시는 끊임없이 활기찼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카페 문화였습니다. 거의 모든 거리마다 독특한 컨셉의 카페들이 있었어요. 우리는 예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추억을 나눴습니다. 올리비아, 사실 이번 주말에 이사할 예정이야. 아이가 생기면서 좀 더 넓은 집으로 옮기려고. 언니의 말에 놀랐어요. 제가 도착한 타이밍이 이사 직전이었다니요. 언니는 미안해하며 설명했습니다. 원래는 제가 오기 전에 이사를 마칠 계획이었지만 임신 중이라 일정이 미뤄졌다고요. 저는 괜찮다고 말했어요. 오히려 한국의 이사 문화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사 전날 언니와 저는 새 집을 보러 갔어요. 재민 형부는 일 때문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새 집은 서울 외곽의 전원주택이었어요. 마당이 있고 자연이 가까운 곳이었습니다. 언니는 아이를 키우기에 좋은 환경을 원했다고 했어요. 에밀리 언니, 이런 집을 어떻게 구했어? 서울은 아파트가 대부분이라고 들었는데. 제 질문에 언니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형부가 예전에 부모님이랑 살던 우리 집하고 비슷한 집을 오랫동안 찾아다녔다고요. 임신 소식을 듣고 언니를 위해 특별히 준비한 선물 같은 집이었어요. 그 말을 들으니 형부에 대한 인상이 더 좋아졌습니다. 언니를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사 당일 아침, 저는 낯선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거실로 나가보니 창문이 활짝 열려 있었어요. 그리고 거대한 사다리가 18층 창문 앞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작업자들이 사다리차를 통해 짐을 옮기고 있었어요. 깜짝 놀라 언니를 불렀습니다. 언니, 저게 뭐예요? 위험하지 않아요? 언니는 웃으며 이것이 한국의 일반적인 이사 방식이라고 설명했어요. 스카이 차량이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창문을 통해 가구를 옮기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거였어요. 특히 냉장고가 창문을 통해 밖으로 나가는 모습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18층 높이에서 저런 큰 가전제품이 공중에 떠 있다니 상상도 못한 광경이었어요. 여기 18층인데 무심코 크게 놀란 제 모습에 언니와 작업자들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분명 외국인의 반응에 익숙한 모양이었어요. 놀라운 것은 이 모든 과정이 계획적이고 질서 있게 진행된다는 점이었습니다. 작업자들은 숙련된 솜씨로 짐을 옮겼고 보기보다 안전하게 진행되었어요. 그날 하루 동안 모든 이삿짐이 정리되었습니다. 캐나다에서는 며칠씩 걸리던 일이 단 하루 만에 끝나다니 놀라웠어요. 이사 회사는 짐을 옮기는 것뿐만 아니라 새 집에 짐을 풀고 정리하는 것까지 도맡아 했습니다. 전문적인 서비스에 감탄했어요. 새 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다시 한번 놀랐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아늑하고 아름다운 집이었어요.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실내는 햇빛이 잘 들어오는 구조였습니다. 이사 직원들이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한 후 형부가 도착했어요. 그는 피자 대신 짜장면과 탕수육을 들고 왔습니다. 앞에서 배달을 받아왔다는데 이렇게 맞춰서 받을 수도 있는 시스템이 놀라웠어요. 한국에서는 이사하는 날 짜장면을 먹는 전통이 있어요. 재민 형부의 설명에 웃음이 나왔어요. 문화적 차이가 흥미로웠습니다. 우리는 바닥에 둘러앉아 중국 음식을 먹었어요. 그 순간 마치 오래된 가족처럼 편안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언니, 형부, 그리고 저. 우리는 이제 하나의 가족이었어요. 식사 후 언니는 저를 방으로 불렀습니다. 아직 정리되지 않은 박스 사이에서 작은 상자 하나를 꺼냈어요. 그 안에는 제가 어릴 때 언니에게 선물했던 물건들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처음 만든 인형 옷부터 첫 스케치 디자인, 그리고 언니에게 선물한 싸구려 목걸이까지요. 이걸 다 가지고 있었어요?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어요. 언니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물론이지. 이건 내 보물이야. 한국에 올 때도 가장 먼저 챙긴 물건이었어. 그 순간 제 마음속에 쌓아두었던 벽이 무너지기 시작했어요. 언니는 결코 저를 버린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자신의 삶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어려운 선택을 했을 뿐이었어요. 그리고 그 모든 시간 동안 저를 마음속에 품고 있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언니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제 말에 언니는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는 그날 밤 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로에 대한 오해와 미움은 천천히 녹아내렸어요. 6년이라는 시간이 만든 벽은 생각보다 쉽게 허물어졌습니다. 결국 우리는 자매였으니까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한국에 오기를 정말 잘했다고요. 이곳에서 저는 언니를 다시 찾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보지 못했던 언니의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강인하면서도 따뜻한,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당당하게 살아가는 모습을요. 아침 햇살이 마당의 나무들 사이로 스며들었어요. 새 집에서 맞는 첫 아침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어요. 도심 아파트와는 완전히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마당에는 작은 정원이 있었고 아침 이슬이 아직 마르지 않은 풀잎 위에서 반짝였어요. 이런 환경에서 아이를 키우고 싶었다는 언니의 마음이 이해되었습니다. 부엌에서는 이미 언니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토스트와 달걀, 그리고 한국식 반찬이 어우러진 특별한 브런치였습니다. 재민 형부는 출근 준비 중이었고 머그잔에 커피를 따르고 있었어요. 평범한 일상의 모습이었지만 저에게는 낯설면서도 따뜻한 광경이었습니다. 잘 잤어, 올리비아? 오늘은 집 구경이라도 할까? 언니의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 집은 생각보다 넓었고 구석구석 언니와 재민 형부의 취향이 묻어나는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마음에 들었던 곳은 작은 작업실이었어요. 언니가 옷을 수선하거나 취미로 그림을 그리는 공간이라고 했습니다. 창가에 놓인 재봉틀과 스케치북, 그리고 벽에 걸린 작은 작품들이 아늑한 분위기를 만들어냈어요. 내가 디자인한 옷들 정말 멋져 보이더라. 갑자기 형부가 말을 꺼냈습니다. 그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마당으로 나가려던 참이었어요. 당황한 표정으로 바라보자 그는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언니가 제 SNS 계정을 통해 제 작품들을 자주 보여줬다고요. 특히 저의 미니멀한 디자인 스타일이 한국 시장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고 했어요. 혹시 내 디자인 몇 가지를 한국 시장에서 테스트해보는 건 어때? 내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 재민 형부의 제안에 놀랐어요. 그는 IT 회사에서 일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패션 이야기를 꺼내다니요. 의아한 표정을 보이자 언니가 웃으며 설명했습니다. 형부의 회사는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개발하는 곳이었고 여러 패션 브랜드들과 협업 중이라고요. 그런 연결고리를 통해 제 디자인을 소개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사실 우리가 비밀리에 준비한 게 있어. 언니의 말에 더욱 궁금해졌습니다. 언니는 저를 데리고 2층의 또 다른 방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자 놀라운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벽면에는 제가 SNS에 올렸던 디자인 스케치들이 프린트되어 붙어 있었고 옷걸이에는 그 스케치와 똑같은 옷 몇 벌이 걸려 있었어요. 제 디자인이 실제 옷으로 제작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언니는 미소를 지으며 설명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오기로 결정했을 때 언니와 재민 형부는 특별한 선물을 준비하고 싶었다고요. 제 SNS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디자인 3벌을 골라 직접 제작했다고 합니다. 한국의 재단사와 협력하여 퀄리티 높게 만들었다고 했어요. 한국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싶었어. 내 브랜드가 여기서도 성공할 수 있을지. 재민 형부의 말에 마음이 뭉클해졌습니다. 그들이 저를 위해 이런 준비를 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어요. 더구나 제가 6년 동안 연락도 없이 지냈는데 말입니다. 옷을 가까이서 살펴보니 정말 완벽한 재단과 소재 선택이었어요. 캐나다에서 제작할 때보다 퀄리티가 더 좋았습니다. 제작 기간이 얼마나 걸렸어요? 제 질문에 형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디자인 확정부터 완성까지 단 일주일이 걸렸다고요? 한국의 패션 제작 시스템은 빠르고 효율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캐나다에서는 같은 작업이 최소한 달은 걸렸습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이 그렇게 발달했어요? 궁금증이 커졌어요. 재민 형부는 자세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한국의 패션 산업은 빠른 생산 체계와 유통 네트워크로 유명하다고요. 특히 동대문 시장은 24시간 운영되며 디자인부터 생산, 유통까지 하루 만에 이루어지기도 한다고 했어요. 그 이야기를 들으며 한국 패션 시장의 잠재력이 새롭게 보였습니다. 형부는 출근 시간이 다 되어 서둘러 나갔지만 주말에 동대문 시장을 직접 데려가 보여주겠다고 약속했어요. 그가 떠난 후
저는 제작된 옷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습니다. 제 디자인 의도가 완벽하게 구현되어 있었고, 소재의 질감과 색상도 정확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런 환경에서 일할 수 있다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토론토에서는 항상 생산과 유통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소량 생산은 비용이 많이 들었고 납기일을 맞추기도 어려웠어요. 하지만 한국에서는 그런 문제가 적을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가능성이 머릿속에서 그려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오후 언니는 저를 데리고 근처 쇼핑몰로 향했습니다. 한국의 소비 문화를 보여주고 싶다고 했어요. 쇼핑몰은 넓고 현대적이었으며 다양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었습니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신진 디자이너들의 팝업 스토어였어요. 독특한 컨셉의 브랜드들이 작은 공간에서 자신만의 색깔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여기는 매달 새로운 디자이너에게 기회를 주는 공간이야. 너도 도전해볼래? 언니의 제안에 가슴이 뛰었어요. 한국에서 제 브랜드를 선보인다는 생각은 해본 적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가능성이 눈앞에 펼쳐졌어요. 언니는 제 표정을 보고 웃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는지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쇼핑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언니가 물었습니다. 토론토에 언제 돌아갈 예정이야? 순간 대답이 나오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2주 정도 머물 생각이었습니다. 언니의 임신을 축하하고 짧은 휴가를 즐긴 후 돌아갈 예정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 계획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발견한 새로운 가능성들이 저를 유혹하고 있었어요. 아직 정확히 정하지 않았어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빛에서 희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분명 저에게 더 오래 머물기를 바라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되자 재민 형부는 약속대로 저를 동대문 시장으로 데려갔어요. 언니는 컨디션이 좋지 않아 집에 남았습니다. 동대문 시장은 상상 이상이었어요. 수많은 원단 가게와 부자재 상점 그리고 끝없이 이어지는 패션몰까지. 패션 디자이너에게는 천국 같은 곳이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디자인을 밤에 주문하면 다음날 아침에 완성품을 받을 수 있어요. 형부의 설명에 놀라움을 금치 못했어요. 그는 저를 여러 원단 시장과 생산 공장으로 데려갔습니다. 실제로 디자이너들이 스케치를 들고 와서 상담하고 원단을 고르고 생산을 의뢰하는 과정을 볼 수 있었어요. 모든 것이 체계적이고 신속했습니다. 한국의 소비자들은 트렌드에 민감해요. 새로운 디자인이 빠르게 시장에 나와야 하죠. 형부의 말을 들으며 생각했어요. 이런 환경이라면 새로운 디자인을 빠르게 테스트하고 시장 반응에 따라 생산량을 조절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았습니다. 토론토에서는 꿈도 꾸지 못했던 방식이었어요. 동대문을 둘러본 후 재민 형부는 저를 데리고 그의 회사로 향했습니다. 주말이었지만 몇몇 직원들이 일하고 있었어요. 그는 저에게 온라인 쇼핑몰 시스템을 보여주었고 어떻게 디자이너와 소비자를 연결하는지 설명했습니다. 또한 해외 진출을 위한 플랫폼도 개발 중이라고 했어요. 올리비아의 브랜드도 이런 시스템을 통해 세계 시장에 진출할 수 있을 거예요. 형부의 말에 가능성이 더욱 구체적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국을 통해 아시아 시장에 진출하고 나아가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할 수 있는 길이 보였어요. 그것은 토론토에서 혼자 노력할 때보다 훨씬 현실적인 계획처럼 느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부가 물었어요. 한국에서 디자인 활동을 해볼 생각은 없나요? 적어도 일정 기간이라도. 그의 질문은 이미 제 마음속에서 고민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한국에 더 오래 머물며 가능성을 탐색해보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토론토에도 제 삶이 있었습니다. 스튜디오, 계약, 그리고 약속들.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었어요. 생각해볼게요. 정말 반가운 이야기예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재민 형부는 더 이상 재촉하지 않았어요. 그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언니가 작은 파티를 준비하고 있었어요. 형부의 부모님과 몇몇 친구들이 초대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온 것을 축하하는 자리였어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지만 모두 따뜻하게 저를 맞아주었습니다. 특히 형부의 어머니는 제 한국어 발음을 칭찬하며 정성스럽게 음식을 대접해 주셨어요. 저녁 식사 후 모두가 둘러앉아 차를 마시며 대화를 나눴습니다. 형부가 제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하자 그의 친구들이 관심을 보였어요. 그중 한 명은 패션 매거진 에디터였고 다른 한 명은 온라인 편집숍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 작품을 직접 보고 싶다며 연락처를 교환하자고 했어요. 이렇게 갑자기 기회가 생길 줄 몰랐네요. 언니에게 소곤거렸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귓속말로 대답했어요. 내가 얼마나 재능 있는지 사람들이 알아봐 주는 거야. 파티가 끝나고 모두가 돌아간 후 저는 마당의 작은 벤치에 앉아 밤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서울의 밤하늘은 토론토와 달랐지만 같은 별들이 빛나고 있었어요. 이곳에서의 며칠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니가 옆에 와서 앉았어요.
우리는 말없이 밤하늘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오랜 침묵 끝에 제가 입을 열었어요. 언니, 조금 더 오래 머물러도 괜찮을까요? 한국에서의 가능성을 더 탐색해보고 싶어요. 언니의 눈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녀는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어요. 그 포옹 속에는 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오랜 기다림, 후회, 그리고 희망. 우리는 다시 시작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이곳에서 다시 시작해볼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한국은 이제 단순히 언니가 사는 곳이 아니었어요. 제게도 새로운 가능성과 꿈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곳에는 제가 사랑하는 가족이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언니, 형부, 그리고 곧 태어날 조카. 그들과 함께라면 어떤 도전도 즐겁게 맞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제 이야기 잘 들어보셨나요? 가족이라는 게 아무리 잘해줘도 잘 못 느낄 때가 있죠? 제가 어렸지만 그래도 그땐 그랬으면 안 됐었는데. 제가 언니의 사랑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했나 봐요. 지금 한 번씩 그간의 6년을 생각하면 언니에게 60년은 더 잘해야겠다 생각이 들어요. 언니는 저를 위해 다 희생했는데 저만 바보 같은 선택을 했네요. 오늘 옆에 계신 가족에게 사랑한다는 한마디 해주시는 것 어떤가요?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